안녕하세요. 마이다스 에듀 김동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마이다스 IT 장하라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지난 특강에 의해서 하우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는 빔의 활용 목적과 그 다음에 빔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었는데요. 바로 본격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강의에서 빔이라는 것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설계를 진행할 때 필요한 어떤 하나의 총체적인 프로세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그렇죠.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네. 그렇다면 기존 2D 기반으로 진행되었던 설계 프로세스와 빔으로 진행됐을 때 그 프로세스,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자, 화면을 보시면은 자, 일반적인 설계 업무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뭐 기획 설계, 계획 설계, 중간 설계, 뭐 CC 설계 단계로 이루어집니다. 자, 그런데 이 빔 기반의 이제 통합 설계 프로세스는 기존에 비해서 이 앞부분이 이제 조금 길고 후반부로 갈수록 작업 기간이 짧아지게 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. 네, 이런 식으로 작업 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? 예,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. 자,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, 빔 기반의 설계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IPD라는 통합 설계 프로세스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. 뭐 영어로는 Integrated Project Delivery의 뭐 약어입니다. 네. 뭐 이 용어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. 자, 여기서 이 통합 설계라는 거는 건설 프로세스의 뭐 3대 주체죠. 뭐 건축주가 있을 거고, 그다음에 설계자, 그다음에 시공자가 있을 텐데 이 3대 주체뿐만 아니라 뭐 그 각 참여자들, 뭐 엔지니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설비 전문가라든지 여러 이 전문가들이 각자 다른 시기에 이제 각자 다른 시기라고 하면은 뭐 각 단계별로 분절돼서 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. 그 프로젝트 초기에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하고 협의를 먼저 긴밀하게 해서 이 예산 관리라든지 뭐 설계, 시공, 뭐 시공 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주 조기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조기에 기획된 의도대로 건축물이 완성이 되고 이후에 유지 관리를 할 때까지 계속 그 의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충분히 뭐 자료가 갖춰져야 하고, 그다음에 그 자료를 그 3D 모델, BIM 모델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도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. 자, 그러면 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림을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면은 뭐 컨셉츄얼라이제이션, 뭐 디자인, 뭐 임플리멘테이션, 도큐먼트, 컨스트럭션, 뭐 이렇게 on 오퍼레이터, 뭐 이렇게 제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뭐 그렇게 쭉 있는데 네. 그 컨셉 단계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보시면 이 모델들이 있죠. 모델이 있는데 굉장히 어떤 박스 형태의 아주 그냥 그 3D 그냥 개념 모델인 거고,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이 모델의 상세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죠. 뭐 디자인 단계, 그 다음에 뭐 도면화 단계, 뭐 이때부터. 그리고 이렇게 그 BIM 설계 방식은 각 단계를 지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정보들을 점점 채워나가고 상세화시켜 나가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 뭐 기존 2D 방식과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죠. 왜냐면은 뭐 기획 단계, 계획 단계 어떤 도면에 들어가는 정보가 CC 설계 단계를 지나가면서 정보가 그 양이 늘어나잖아요. 2D 도면에 표현되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, 그거는 2D에서는 그 2D에 표현하는 어떤 주석이나 이런 여러 그 도면 상세들이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, 빔에서는 3D BIM 모델의 상세들이 진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위쪽에 보시면은 저 컨셉츄얼라이제이션 네, 예, 뭐 제가 맞습니다. 발음이 좀 안 좋은데 네. 보시면은 저기 저 헬멧 쓰고 계신 그 시공자도 있으시고 저 흑인분도 계시고 여자분 설계자도 계시고 뭐 건축주도 있고 다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컨셉 단계부터 이 각 참여자들,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설계를 할 텐데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이런 것들을 초기에 아주 긴밀하게 협업을 쭉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고, 그 단계별로 이제 이 참여자들이 초기에 많이 협의를 한 만큼 후에는 점점 그 참여자들이 이제 그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거겠죠. 예를 들면은 초기 단계 이렇게 서로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시각화된 모델로 서로 이해를 했으니까 나중에 왜 이 설계 변경 뭐 일어났을 때 이거 왜 설계 변경이 이렇게 일어나서 공기를 느리게 되냐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같이 얘기하셨던 부분 아니냐 뭐 이미 이제 했는데 왜 따지냐. 뭐 약간 그런 네. 건데 네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이 발전을 시켜나가고 뭐 같이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에 긴밀하게 협업을 한다.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좀 복잡하게 얘기했나요?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.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기에 다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
지금까지 뭐 방식대로 하자면은 한 사람이 뭐를 끝내고 넘겨주고 다음 사람이 하고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의사소통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조기부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버린다. 그렇죠. 뭐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네. 있죠.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래 씨가 말씀해주신 그 조기라는 단어가 지금 이 그래프에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기존 설계 프로세스의 그래프를 보면은 컨스트럭션 디자인, 즉 실시 설계 구간에서 비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파란색으로 그려진 그 통합 설계 그래프를 보니까 초반에 즉 계획 설계와 상세 설계 구간에서 비용이 집중되고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네. 그 기존 방식에 의하면은 뭐 시시 설계 부분에서는 설계 변경이 이제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의사소통의 오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건축주의 변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이제 일어나는데 네. 이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. 설계 비용이. 네. 자, 그런데 애초에 그러니까 기획 초기 단계부터 서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. 네. 그 비용 절감 가능성이라는 그래프가 또 보이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네요. 그러니까 설계 단계가 진전될수록 이것이 이제 변경하는데 더욱더 돈이 많이 든다. 그런 의미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결국에 통합 설계 업무 프로세스는 그 설계 변경에 요구되는 의사 결정을 초기에 집중시켜서 프로젝트 전체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. 동시에 뭐 이제 건설 산업 전체의 프로세스를 이제 좀 기존 프로세스와는 다른 방식으로.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다. 그리고 네. 그 패러다임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일종의 도구가 이 BIM이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. 여기서 이제 기존 설계 업무 프로세스에 의하면은 이제 뭐 총 생산이라든지 정보 투입, 노동 투입 이게 이제 부드럽게 가지 않고 자꾸 이제 단계별로 좀 끊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넘어갈 때마다 뭐 서로 검토하고 변경하고 뭐 다시 협의하고 뭐 파일을 넘겨주고 도면을 넘겨주고 또 다시 협의하고 이렇게 분절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노동력이 낭비가 되고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설계 비용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건데 이런 통합 설계는 이런 낭비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. 네,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실제 국내 그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좀 이런 질문이 좀 드는데요. 그 BIM 도구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또 회사별로 계약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좀 이런 문제점이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. 어떤가요? 예, 역시 그 실무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질문을 해주시는데요. 네. 아주 뭐 중요한 뭐 지적입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빔 기반의 IPD 통합 설계 방식은 사실 이제 국내 현실 업무를 그러니까 건설 환경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왜냐면 계약 관계라든지 뭐 설계 각 단계 어떤 업무들이 계약 단계부터 좀 분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통합 프로세스를 이렇게 갑자기 도입을 해갖고 모든 그 참여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. 네.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국내 이제 실무에서는 이 빔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이전에 빔을 이제 각 단계별로 각 도입 주체들의 도움이 되는 부분에 적용을 해서 네. 활용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이고 하지만 뭐 해외 사례에서는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러한 이제 통합 설계 방식을 많이 도입해서 큰 효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외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하려면은 이제 통합 설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제도를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이제 현재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. 만약에 이제 지난 시간에 조달청이라는 또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. 이제 조달청에서 대형 공공시설물을 이제 BIM 발주가 났습니다. BIM으로 진행을 하라. 이런 식으로 이제 발주가 났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 될까요? 네, 뭐 이렇게 이제 공공발주에서 빔이 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, 뭐 개인적으로 개인 건축주가 이렇게 설계를 의뢰해갖고 뭐 빔을 적용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요. 네. 이제 국가에서 이제 조달청에서 제작하고 배포한 그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뭐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뭐 이제 각 프로젝트 단계에 맞게 또는 그런 그 발주 형식에 맞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시설 사업에서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시설 사업에서 BIM 성과품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고 설계자, 시공자의 업무 수행 기준을 제공하는 이제 문서입니다.
그러니까 설계자들이나 시공자들이 계속해서 지침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뭐 설계 기준 또는 뭐 RFP 문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. 네,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회사가 계속해서 업무를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기존의 방식에는 이제 기획 설계에서부터 실시 설계 이런 식으로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성과품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 도면이 따로 있고 실시 도면이 따로 있고 뭐 상세 도면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잖아요. 근데 BIM에서는 통합 설계를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과품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죠? 네,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뭐 BIM 이제 그 성과품, 뭐 BIM 프로세스 단계도 기존 2D 방식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기존 2D CAD 방식의 설계에서도 뭐 기획 단계라든지 계획 단계, CC 설계 단계를 거쳐가면서 그 도면에 표현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잖아요. 도면에 표현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그 기본 도면에서 이제 관련된 상세도라든지 연관 도면이라든지 설계 도서들이 단계별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빔은 이 3D 정보 모델에 이 정보를 좀 더 단계별로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보들을 늘려가면서 그 3D BIM 모델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평면도, 단면도 이런 성과품들도 따라서 자동으로 정보가 늘어가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3D 모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네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그 LOD, 그러니까 뭐 레벨 오브 디테일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. LOD요? 네, LOD라고 하는데요. 뭐 네.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의 약자라고 할 수 있고 BIM에서는 이제 모델링의 상세 수준을 정의하는 용어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음 화면을 같이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은 뭐 LOD 100부터 뭐 지금 한 500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뭐 지침서에 제시된 법규라든지 뭐 건물의 규모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어떤 매스 수준의 모델링, 그러니까 수준의 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무를 진행을 하면 되고요. 그리고 점차 단계가 발전하면서 아주 상세한 모델링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기획 설계 단계 때는 뭐 LOD 100에서 200 정도의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. 근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LOD를 늘려갈수록 점점 모델링도 같이 상세해진다는 거죠. 그렇죠. 모델링과 거기에 필요한 네. 그 정보들, 엔지니어링 정보라든지 설계 정보들의 어떤 디테일 수준을 높여가면서 작업을 하면 이제 되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인데요. 여기 보면은 그 철골 접합에 관한 모델링 상세 수준인데 뭐 LOD 100부터 지금 뭐 300까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. 100은 보시면은 이제 그 접합부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 디테일한 모델링이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건데요. 200, 300으로 갔을 때 뭐 볼트나 뭐 너트의 접합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게 단순히 이 3D 상세 모델링 자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기에 들어가는 정보들도 점차 상세하게 기입을 하면서 그게 이제 결국 도면화까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바로 그 BIM 설계 방식에서 디테일을 높여간다, 단계를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를 나눴던 그 조달청 BIM 설계 지침을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설계 지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요, 그 조달청에서 배포한 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 지침서입니다.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. 네, 이제 보시면은 그 CC 설계 BIM 적용 지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. 5번 항목에. 그래서 뭐 개요를 보시면은 빔 적용 목적, 그다음에 뭐 빔 적용 대상, 그다음에 빔 데이터의 부재 작성 범위, 그리고 빔 활용 목표 및 수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제 CC 설계 단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먼저 목적을 보시면은 뭐 설계자의 CC 설계 업무 수행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효율적 공사비 관리와 친환경 설계를 유도하며 정확한 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성과품을 확보하는 데 있다.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뭐 대상은 뭐 당연히 이 모든 설계 건물을 대상으로 할 거고 이제 데이터 작성 뭐 범위는 뭐 공간, 그다음에 건축, 뭐 구조 및 기계 설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토목, 조경, 전기 등은 설계 관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그 건설 관련 공종들에 대한 어떤 빔 데이터들이 이제 부재 작성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활용 목표 및 수준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디자인 검토 및 CC 설계 품질 확보하는 게 목표 및 수준이고 뭐 수량 데이터, 그러니까 뭐 내역서죠 이런 거 산출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뭐 CC 설계 도면을 산출을 하고 뭐 에너지 효율성 같은 검토가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목적이라고 나와 있고요. 그다음에 쭉 이제 뭐 작성 기준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게 보면 뭐 개방형 빔 적용의 원칙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빔 데이터 제출 포맷 뭐 그래서 뭐 IFC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
그다음에 빔 소프트웨어는 어떤 거 써야 된다.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리고 뭐 객체 작성 대상이 보시면 이제 최소 부재 작성 대상이라서 뭐 구조부터 조경까지 이 BIM 모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이 부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부재명 부여의 원칙이라든지 뭐 부재명의 어떤 구조는 어떤 식으로 레벨링을 해야 된다든지 그 밑에 사용 예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뭐 그 LOD 말씀드렸죠. 여기서는 지금 빔 정보 표현 수준을 BIL, 뭐 빌딩 인포메이션 뭐 레벨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말씀드린 뭐 그 LOD라고 보시면 되고 그 자세히 보시면은 뭐 CC 설계 수준에서 필요한 모든 부재의 존재 표현 뭐 이렇게 해서 쭉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결국에는 CC 설계 단계에서는 이 BIL, 빌딩 인포메이션 레벨의 수준을 뭐 40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침서 이제 부록편을 보시면은 10단계부터 뭐 40, 뭐 50단계에 필요한 어떤 그 정의, 레벨링 디테일의 그 모델링 디테일의 정의가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. 이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층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건물별 뭐 파일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빔 데이터 파일의 명칭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예가 당연히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성과품의 어떤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된다. 그래서 보시면은 자 BIM 보고서 그 다음에 뭐 IFC 그 다음에 뭐 원본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고 뭐 도면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. 네. 그 BIM 설계 지침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지침이 정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빔을 활용해서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모든 주체자들이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협업을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좀 거치게 된다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네.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이고 뭐 지침이다 보니까 뭐 네. 굉장히 어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떤 빔 설계를 하는데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스탠다드하게 정의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설계사무소나 뭐 시공사나 뭐 엔지니어링 업체나 이렇게 취업을 하시면은 각자 그 회사에 맞는 뭐 BIM 어떤 그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그 실제 뭐 조달청의 발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 이게 발주가 나거나 이런 방식이 있어서는 또 이런 것들을 뭐 기본으로 해서 뭐 제출해야 되는 이제 성과품들은 이 건축주랑 뭐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 회사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그 프로젝트의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럼, 뭐, 예. 예, 뭐, 그, 이 조달청 BIM 설계 지침서는 여러분 뭐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 이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대로 이제 성과품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들에서 이제 어떤 BIM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차시에서 이제 BIM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자 프로세스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빔 툴을 잘 다루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겠죠. 그렇죠. 그 BIM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BIM 툴이니까 뭐 그걸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그 툴을 잘 다루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. 네. 근데 뭐 하지만 뭐 툴을 잘 다룬다고 해서 뭐 빔 전문가가 되는 것은 뭐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빔 전문가가 되려면은 당연히 뭐 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지만 또 그 건축, 건설 뭐 이런 기본 엔지니어링 그 정보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없이는 이 BIM 운용을 잘 할 수가 없겠죠. 네. 뭐 CAD를 잘한다고 해서 건축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이 개념과 툴 사용을 병행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그러면은 BIM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또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BIM이라고 하면은 일단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익숙하거든요. 이 밖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뭐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레빗뿐만이 아니라 뭐 디지털 프로젝트라든지 아키캐드, 뭐 테클라, 뭐 에코테, 뭐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갖춘 무수한 많은 상용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고요.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좋은 기능들을 그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어떻게 조합하여서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 기존의 2차원 CAD 활용 시기에는 2차원 도면 생성을 위한 CAD 툴을 어떤 것을 쓰더라도 건축 디자인질을 높이는 것과는 큰 연관관계는 없었습니다. 자, 왜냐하면 대부분의 2차원 CAD 소프트웨어는
설계가 다 끝난 후에 대부분 도면 제작을 위해서 이제 쓰여지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 BIM 소프트웨어는 기획 및 설계, 뭐 엔지니어링, 시공 유지 관리 등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 이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어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갖춘 무수한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화면을 직접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? 자, 이 보시면은 이거 1번부터 뭐 이렇게 10번까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좀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좌측 상단에 건축물을 보시면은 뭐 그 레빗이라는 뭐 레빗 아키텍처라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뭐 아틀란티스라는 프로그램과 뭐 기타의 프로그램들을 조합을 해 갖고 저런 어떤 시각화된 이미지 툴을 만들어낸 것이고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에너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것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활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병행해서 잘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양한데 그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려면 프로그램 상으로 서로 데이터를 좀 호환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뭐 예를 들어서 각자 프로그램이 되게 다르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파일 포맷도 또 다를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을 또 호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? 예,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. 네. 아까 그 조달청 그 지침서에도 보면은 뭐 빔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정의도 나와 있고 뭐 개방형 빔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. 근데 그러한 개념을 바로 개방형 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 플랜트 설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방형 구조물은 또 많이 들어봤는데 개방형 빔이라는 단어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. 네, 뭐 말 그대로 뭐 그 개방형 빔이라는 거는 국제 표준인 IFC와 같은 중립 포맷을 통하여 갖고 소프트웨어 간에 호환을 하고 이를 통해 협업이라든지 성과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. 뭐 이에 반해 뭐 폐쇄형 빔이라는 것은 같은 회사 제품군, 즉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오토데스크 제품군의 계열만을 뭐 서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폐쇄형 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. 네. 방금 그 IFC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 중립 포맷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요? 그 말 그대로 그냥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뭐 네.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뭐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막 써서 그 네.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파일을 저장을 하면은 HWP라는 파일 포맷으로 저장이 되죠. 그리고 뭐 DWG는 이제 2D CAD의 파일 포맷 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. 그 두 포맷은 이 특정 제품, 이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 제품과 뭐 오토캐드라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이제 파일 포맷인데 반해서 이 IFC는 국제 표준 포맷을 얘기를 합니다. 말 그대로 인더스트리 파운데이션 클래스. 저 이번 시간에 좀 영어를 많이 쓰는데 네. 국제 표준 포맷이고 이게 이제 빌딩 스마트 협회라는 단체에서 국제 빌딩 스마트 협회라는 그 단체에서 1994년부터 개발이 이제 시작돼서 현재는 뭐 IFC 2/3, IFC 2/4, 알포 버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네. 예를 들면 발주처에서는 이제 레빗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아키캐드를 사용을 하고 설계사에서는 디지털 프로젝트를 쓴다면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협업을 진행하거나 성과품을 검증을 할 수가 없겠죠. 근데 이러한 IFC 포맷을 활용을 해서 상이한 프로그램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부 발주 등 이런 중립성을 요구하는 곳에서 빔 모델을 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현재 많이 쓰고 있는 BIM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뭐 레빗이라든지 아키캐드라든지 또는 뭐 테클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IFC 그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나요? 네,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지원을 당연히 하고 있고 그 아까 그 조달청 BIM 지침에도 빔 소프트웨어의 뭐 정의 뭐 이렇게 해서 IFC 2/3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.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.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실무에서 IFC의 호환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협업을 진행할 때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네. 따라서 뭐 현재는 이제 대형 공공발주에 납품을 할 때 IFC 파일 포맷으로 제출해서 검수하는 수준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실무에서 일을 할 때는 한 프로그램으로 각자가 또 쓰기도 하다가도 납품을 할 때는 이제 그 규준과 법규에 이제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IFC 포맷으로 파일 변환을 해서 제출을 한다는 얘기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컨소시엄에서 뭐 시공회사 같은 뭐 일종의 뭐 설계사 입장에서는 갑이죠. 네. 갑이 레빗을 쓰면은 뭐 설계사나 관련 업체들도 다 레빗을 맞춰서 쓰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
그러면은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또 걱정이 드는데,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BIM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배워야 하는 건지, 지금 뭐 하나 프로그램 배우기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배워야 되는 건지 좀 그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. 약간 좀 막막할 것 같습니다. 네. 뭐 배워야 할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은 건 사실인데요. 뭐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 많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뭐 다 배우고 일일이 기능을 다 익히는 거는 어렵고, 저도 저 많은 프로그램을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 제가 아까 5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.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활용 목적을 생각을 해서 그 차근차근 하나 배워나가면 되는데요.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 프로세스에 맞춰서,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, 그러니까 설계사거나 또는 시공사일 수도 있고 뭐 발주처일 수도 있겠지만, 내가 사용하는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해서 그거부터 익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오토캐드도 수천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그걸 다 사용해서 도면을 그리지는 않잖아요. 실무에서.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엑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엄청나게 기능이 많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. 저는 한 15가지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. 저는 한 20개 정도 약간 많습니다. 대단하십니다. 역시. 네. 예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들이 빔을 좀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다양한 이제 빔 툴을 배우려면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,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,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뭐 교재라든지 뭐 강좌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자, 기업이건 개인이건 빔을 배우려는 목적,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즉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방향성이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그램을 본인 또는 회사에서 왜 사용해야 되는지, 그러니까 why,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. 제 생각에는. 네. 그래서 뭐 빔을 익히기 위한 단계는 뭐 크게 4단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빔 소프트웨어 질문하셨는데, 이 목표를 갖고 다음과 같은 4단계 정도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대림산업의 이명훈 그 대리님께서도 특강에서 얘기한 프로세스입니다.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했는데, 자,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빔 툴을 잘 사용한다는 것이 빔을 잘한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오토캐드 예도 들었었죠. 네. 그 오토캐드를 잘한다고 해서 뭐 건축 설계를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. 그렇죠. 네. 마치 마이다스 프로그램을 뭐 잘한다고 해서 구조 설계 잘하냐? 뭐 그런 것도 또 아닌 것처럼요. 그렇죠. 구조 설계를 잘하기 위해선 마이다스 프로그램도 잘 사용하고, 마이다스 에듀의 강의도, 동원 씨의 강의도 아주 잘 들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개념인데요. 자, 그 빔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에 대한 이해, 경험, 그리고 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, 그런 이해를 토대로 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건데요. 네,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일단 그 프로그램을 먼저 막 익히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먼저 기본적인 빔 개념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번 특강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정도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,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뭐 빔과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뭐 기고문이라든지 잡지 등을 통해서 빔 개념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익혀 나가는 게 제대로 된 또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네. 자, 빔 프로그램을 배워보는 것이 이제 좋겠죠. 네. 좋을 건데, 레빗이나 아키캐드와 같은 이제 빔 어서링 툴, 그러니까 저작 도구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빔 어서링 툴을 하나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. 하나를 선정해서. 근데 네. 뭐 이런 것들을 뭐 학원이나 서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. 뭐 아무래도 실무 기반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마이다스 에듀에서 수강하시는 것이 뭐 제일 좋겠죠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. 네. 이제 또 응용 과정 가보시면은 이제 레빗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강좌가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갑자기 뭐 무슨 프로모션 하는 것 같은데. 네. 네.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좀 저한테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사실 그 현실적인 얘기인데, 네. 뭐 하나 배우려고 하는데 뭐 레빗 배워야 되는지, 아키캐드를 배워야 되는지, 뭐 이렇게 뭐 DP를 배워야 되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 지금은 국내 실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레빗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뭐 그 이유는 뭐 기존에 오토캐드를 많이 쓰던 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하는데, 뭐 유럽 쪽에서는 아키캐드를 좀 더 많이 쓰고, 뭐 미국에서는 좀 뭐 다른 뭐 벤틀리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
어쨌든 아키캐드도 좋고요. 레빗도 좋습니다. 어떤 한 가지 툴을 통해 갖고 빔 어소링 툴을 일단 하나 익히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그 2단계까지 프로그램을 한번 익혀봤고 3단계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?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익혀보셨으면은 네. 개념도 어느 정도 아셨고 빔 툴도 어느 정도 쓸 줄 알게 되셨으면 3단계에서는 이제 좀 더 고급 정보에 대해서 알아가야겠죠. 그래서 BIM 국내에 뭐 세미나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뭐 BIM 세미나에도 한번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보시고 뭐 실제로 빔을 운영하는 뭐 시공사나 뭐 설계사의 어떤 실무진과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접촉도 해보고 면담도 하면서 빔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점차 높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4단계에서는 취업할 분야의 BIM 툴을 어서링 툴, 그러니까 기본적인 빔 툴 말고 추가적으로 뭐 나비석스라든지 뭐 에코텍이라든지 뭐 나비석스는 공정관리 전용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러면 시공회사 갈 분들은 나비석을 좀 잘 익히시는 게 좋을 거고, 예를 들면은 뭐 그 에코텍 같은 경우는 설계사 가서 친환경 분석할 때 이제 쓰는 BIM 툴인데 뭐 그런 것들 익히시는 게 좋을 거고, 뭐 구조 쪽 관련해서는 당연히 마이다스 젠이라든지 마이다스 이젠 관련 프로그램들을 잘 익히셔갖고 활용하는 게 좋으실 거고요. 뭐 이렇게 네. 좀 추가적으로 한두 개 더 익히시고, 뭐 이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뭐 그냥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, 뭐 한국 비마케라든지 그 빌딩 스마트 협회 같은 BIM 단체들이 있습니다. 이런 데서 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보시는 것도 뭐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빔 관련해서 또 자격증이 또 있나요? 네, 뭐 그 기사 시험처럼 빔도 이제 이런 어느 정도 그 BIM을 운영할 줄 안다의 어떤 그런 자격을 증명해주는 그 사설단체에서 이제 증명해주는 거죠. 뭐 정부기관은 아니고요. 이런 자격증들이 있는데, 자,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하면은 뭐 취업에 반드시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 실기 시험도 있고 필기 시험도 있거든요.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들이 많이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준비를 해서 취득을 해보시는 것도 뭐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반드시 따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. 네. 그 밖에 또 뭐 추천해 주실 교재라든지 뭐 책 같은 게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뭐 정답은 아닌데, 그래도 제가 그 2008년, 2010년 정도부터 빔 실무를 했었고 BIM 뭐 이런 걸 한 입장에서 제가 그 대학원 전공도 빔이었고 이래서 좀 추천을 몇 개 해드리면, 제가 공부할 때 비춰봐서 실무할 때 비춰봐서 우선 이제 빔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, 앞선 강의 소개해드렸죠. 그 조지아텍의 척 이스트만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빔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, 요 책입니다. 요 이 책. 책이군요. 네, 척 이스트만 교수님의 이 빔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는데, 네. 그 책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. 그 빔 개념에 있어서는 약간 그 교과서 같은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면 그 척 이스트만 교수님의 제자이자 지금 현재 이제 연대 교수님으로 이제 재직 중이신 이강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책이 있는데요. 43가지 질문으로 읽는 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. 뭐 여기 있죠, 이렇게 지금. 이 책. 이 책인데요. 이 책이 있는데, 네. 그것도 또 추천을 제가 좀 드립니다. 굉장히 이 빔 개념을 Q&A 형식으로 아주 쉽고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이제 설명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갈수록 프로모션 같군요. 예, 뭐 제가 이강 교수님이나 척 이스트만 교수님이랑 이렇게 관계가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따라하기 교재로는 머스트빔 시리즈라고 그 RP 건축사 사무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판한 시리즈가 있는데요. 뭐 실무 기반으로 레빗이라든지 아키캐드 같은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는 그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 책입니다. 이 책인데요. 근데 이 머스트빔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저자가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라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. 예, 제가 알기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저자를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또 머스트빔 그 저자를 또 모셨습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머스트빔 저자 장하라라고 합니다. 예. 네. 예, 여러분 좀 설정이 좀 재미가 없으셔도 한번 노력했다는 거에 좀 이렇게 그 좋은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네, 대단하신 분이죠. 예, 좀 재미가 없네요.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없는데 그 머스트빔 시리즈가 있는데, 이게 실제로 뭐 제가 단독으로 집필한 건 아니고요. 그 예전에 그 대학원이랑 그 설계사무소를 다닐 때 공동으로 이제 그 집필을 한 거였는데, 그 저희 마이다스 에듀에서 지금 빔을 교육하고 계시죠. 그 대림산업의 이명훈 대리님, 그 대림산업 BIM에서 그 대림산업에서 빔을 이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명훈 대리님이라든지, 저희 강의하셨죠. 예, 그리고 BIM 팩토리에 시공빔 강의하고 해주고 계시는 서희찬 강사님,
그리고 그 외 몇몇 분들과 같이 뭐 집필한 뭐 책입니다. 뭐 근데 그 굉장히 지금 그 스테디셀러로 지금 한 5세 정도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 네. 뭐 그렇습니다. 제가 뭐 그거를 판다 그래서 뭐 제가 인세가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오죠. 예,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냥 네. 추천을 드린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. 예, 추천을 드린다 생각하면 될 것 네. 같고요. 네. 아 정말 그 베스트셀러 작가님과 함께 강의를 하게 돼서 예. 네,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네,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. 그리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서 뭐 다양한 이 BIM 전문가들과 교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공부는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리고 서로 모르는 것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. 그래서 네. 그 커뮤니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알고 계시는 커뮤니티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죠. 예, 뭐 그 얼빔 사이트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. 그 네이버에서 치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.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면은 네. 뭐 다양한 빔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. 그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. 네. 그럼 지금까지 왓빔, Y빔, 하우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쭉 해봤는데요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도 빔이 뭔지 좀 알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다면 진짜 정말 다행인데요. 그 뭐 학생분들도 어느 정도 빔 개념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인데요. 그 하라 씨께서 혹시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실래요? 네, 이렇게 뭐 강의를 이제 특강을 마치는 시점인데요. 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제가 아까 뭐 도입부나 뭐 아까 방금 전에도 좀 약간 그 뭐 이렇게 상황극을 좀 잡아서 제가 뭐 빔의 어떤 여지권이다 이런 뭐 이상한 소리를 좀 했는데 그건 네. 사실 이 강의의 윤활유를 위한 어떤 농담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빔이라는 거는 이미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빔의 창시자, 뭐 아버지라고 불리는 척 이스트만 교수님이 한국에 이제 세미나 때문에 오신 적이 있으신데요. 강의를 하러 오신 적이 있으신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본인도 빔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. 현재 빔이란 개념은 그 완벽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. 그래서 이 빔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고 뭐 더욱 열려 있다.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는데요. 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그때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빔,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. 이러한 최신 건설 기술,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고 만들어 나가셔서 결국에는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분야의 멋진 전문가로 성장하시기를 정말 기원을 하겠습니다.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반 농담이긴 하지만 역시 국내 5위권의 BIM 전문가는 뭔가 좀 다르네요. 예, 정말 예,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맞습니다. 뭐 저도 뭐 동원 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 네. 플랜트 분야에서 그 와이파이 설치라는 부분에서 네. 한 3위권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. 역시 대가는 정말 다른 분야. 6개월 정도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와이파이 설치 설계를 좀 해봤습니다. 예. 아직까지 뭐 했는지 제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뭐 실제로 네. 굉장한 그렇습니다. 네, 칭찬 감사합니다.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기본과정 BIM 특강 세차시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또 응용과정으로 가보시면은 BIM에 대해서 또 자세히 다뤄보는 그런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여러분께서 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저는 갑자기 또 연락이 왔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와이파이 설치 좀 더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왔나요? 먼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정말 하기 싫지만 예. 네, 화이팅입니다. 네.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